어머니, 정말 집을 파셨다고요? 우리 집을요? 인천공항 새벽 1시 고요한 귀국장을 찢는 듯한 울부짖음이 퍼졌습니다. 유럽 6박 7일 여행을 떠난 지 단 하루 만에 급히 귀국한 현석과 유리 부부는 손에 아직도 캐리어, 자국이 남은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로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집이 사라졌다는 사실. 집의 열쇠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고 부동산 계약서에는 분명히 매매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항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살거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74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가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이 앞으로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이 될 것을.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그 폭풍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새벽의 공항은 차갑고 낯설었지만 정순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막내 아들 현석 씨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 선 정순 씨는 오늘도 정성스럽게 아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현서가 유리야 아침 차려놓았다. 정순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 부부의 방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는 커피만 마실게요. 아침은 거르거든요. 며느리 유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톤이었습니다. 곧이어 현석 씨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엄마, 회사 늦어서요. 커피만 타서 갈게요. 그렇게 오늘도 정순 씨가 정성껏 차려놓은 아침상은 혼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4명분을 준비해 놓고 혼자 앉아 있는 식탁은 유난히 넓고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부부는 각자 커피잔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석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고 유리 씨는 화장을 마친 채 핸드백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나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정순 씨는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계란말이, 정성스럽게 무친 콩나물.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걸 또 버려야 하나? 정순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그녀에게 음식을 버리는 일은 죄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녁까지 두면 상하고 말 터이니 결국 쓰레기통으로 향할 운명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 했지만 습관적으로 또 4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 참.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현석 씨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정순 씨는 다시 한번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함께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말이지요. 현서가, 유리야, 저녁 먹자. 아, 어머니. 저희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이미 먹고 왔어요. 또다시 돌아온 것은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부부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정순 씨는 또다시 혼자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목에 매는지 몇 술 뜨지도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습니다. 정순 씨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자신의 집이고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건데 왜인지 자신이 이 집의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화목한 저녁 풍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좋겠다. 정순 씨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석 씨 부부가 각자의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간단한 야식을 먹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라면 드실래요? 유리 씨가 물어봤습니다. 정순 씨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유리 씨가 끓인 라면 한 그릇을 받아든 순간 정순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배려였지만 왜인지 자신이 신세를 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집에서 요리는 항상 자신의 몫이었는데 언제부터 며느리가 해주는 라면 한 그릇에 고마워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날 밤 정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애매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가? 정순 씨는 작은 한숨과 함께 이불을 다시 덮어 쓰었습니다. 아마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대화, 그리고 점점 작아져가는 자신의 존재감 말이지요. 딩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순 씨는 거실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님 택배 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며느리 유리 씨가 방에서 뛰어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가 택배를 받는 모습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또 보내주셨네. 유리 씨는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오며 혼자 즐거워했습니다. 상자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박유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내는 이는 엄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 씨는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올리고 바로 뜯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를 벗기며 그녀의 얼굴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아이처럼 들뜨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각종 반찬통들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그리고 특제 된장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세심하세요. 제가 김치 떨어진다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보내주시네요. 유리 씨는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진짜 맛있거든요.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유리 씨가 정순 씨에게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김치를 못 담그나? 정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40년 넘게 김치를 담가왔고 남편은 물론 아들들도 항상 맛있다고 해주었는데 며느리는 왜 자신의 김치는 먹지 않고 친정어머니 김치만 찾는 걸까요? 며칠 뒤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상자였습니다. 어머나, 이번엔 뭘 보내주셨을까? 유리 씨는 또다시 들뜬 목소리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나물과 젓갈류, 그리고 손으로 빚은 만두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만두까지. 엄마가 새벽부터 빚으셨을 텐데. 유리 씨는 만두 봉지를 들고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또 음식 보내주셨어. 만두도 직접 빚어서 보내주셨어. 정말 고마우시지? 정순 씨는 며느리의 통화를 들으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리 씨가 친정 어머니를 부를 때의 그 따뜻한 목소리, 그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들을 언제 자신에게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리 씨는 친정에서 온 만두를 삶아서 저녁 식사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만두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고맙다. 정순 씨는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피도 얇고 속도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목이 메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석 씨도 만두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이런 맛있는 만두는 처음 먹어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순 씨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해준 음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유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엄마. 네,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유리 씨는 전화를 받으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순 씨는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너무 수고스러우실 텐데. 네,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약 20분간 이어진 통화였습니다. 유리 씨는 웃음소리를 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유리 씨는 현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다음에 새우젓도 보내주신다고 하셔. 집에서 직접 담그신 거래. 와, 정말요? 장모님 새우젓은 정말 끝내주는데. 현석 씨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순 씨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서 새우젓도 친정에서 공급받게 된 걸까요? 자신이 담근 새우젓은 냉장고 한 구석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유리 씨는 친정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정순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언제 올 수 있어요? 유리 씨의 목소리에는 응석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음 주말에 갈게요. 엄마가 해주신 갈비찜도 먹고 싶고요.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자신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유리 씨가 친정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과 자신을 대하는 모습 사이의 온도차가 너무 확연했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굴거나 무례하게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라는 것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남에게 하는 예의 같았거든요. 내게는 며느리고 저 사람에게는 딸이구나. 정순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여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며느리인 현실이 이렇게 잔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 감사의 표현,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을 언제 자신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영원한 숙명인 걸까요? 정순 씨는 작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택배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환한 웃음소리도 함께 들릴 테고요. 정순 씨는 달력을 넘기며 11월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 15일 작은 글씨로 엄마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까봐 스스로 표시해둔 것이었지요. 달력의 다른 날짜들을 살펴보니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굵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이라고 현석 씨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정순 씨가 쓴 생일 표시보다 훨씬 크고 선명했습니다. 현서가 유럽 여행은 언제 간다고 했지? 정순 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어보았습니다. 20일부터요. 엄마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혼여행을 못 갔으니까 이번에 좀 늦은 신혼여행 겸해서 가는 거예요. 현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유리 씨도 들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파리, 로마, 런던 이렇게 돌 예정이에요. 정말 기대돼요. 그래, 좋겠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정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그럼 자신의 생일인 15일에는 집에 있겠네요. 며칠이 지나 정순 씨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현서가 혹시 15일에 시간 있니? 15일이요? 뭔 일 있으세요? 현석 씨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별일 아니야. 생일이라는 말을 왜 못하지? 정순 씨는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생일인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11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지요. 어머니, 저희 여행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쇼핑도 해야 하고 짐도 싸야 하고. 유리 씨가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신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 레스토랑 꼭 가보고 싶어요. 미슐랭 별 하나짜리래요. 와, 정말요? 나도 궁금하네요. 현석 씨와 유리 씨는 여행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생일은 여행 준비보다 중요하지 않구나. 11월 13일 저녁 정순 씨는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서가 1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니? 15일이요?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현석 씨는 진짜로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혹시 무슨 기념일인가요? 아빠 제사는 아니고. 현석 씨가 다시 물어봤지만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날 밤 정순 씨는 큰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야.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지? 혹시 이번 주에 시간 있니? 이번 주요? 글쎄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다음 주는 어떠세요? 이번 주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둘째 현우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출장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결국 정순 씨는 혼자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11월 1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74살이구나. 거울 속의 자신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석 씨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라는 인사만 남긴 채 말이지요. 정순 씨는 혼자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적어도 미역국이라도 끓여줬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자신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이니까. 정순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짠맛인지 눈물 맛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오후에 현석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요. 저녁 안 드셔도 돼요. 정순 씨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필 오늘이요? 저녁이 되어 유리 씨만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안 먹어요. 내일 여행 준비마저 해야 해서요. 그래, 알겠다. 정순 씨는 결국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침과 점심에 이어 저녁까지 혼자였습니다. 밤 9시쯤 현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들어왔어요. 회식이 길어졌네요. 응, 수고했다. 내일부터 여행 가니까 며칠집 비워요. 괜찮으시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현석 씨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하숙생일까? 정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74번째 생일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생일 케이크라도 사다 주고 아들들도 한두 명은 꼭 찾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구나. 정순 씨는 달력을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이 작은 글씨로 쓴 엄마 생일과 빨간 펜으로 크게 쓰인 유럽 여행. 그 대비가 이렇게 선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표시도 안 해야겠다. 정순 씨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정순 씨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쓸쓸한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정순 씨는 요즘 자주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한다거나 방금 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정순 씨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하려고 부엌에 왔는데 그게 무엇인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정순 씨는 자신을 위로하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순 씨는 현석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된장을 넣고 끓이는 중에 깜빡하고 설탕을 한 숟가락 넣어버렸습니다. 아, 이런. 정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4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결국 찌개를 다시 끓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 씨가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열쇠를 찾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가방에 넣었는데 한참을 뒤지다가 결국 냉장고 안에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열쇠를 냉장고에 넣었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 정순 씨는 동네 친구 순자 씨와 만났습니다. 정순아, 요즘 얼굴이 좀 어둡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런데 너 요즘 이상해.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거 기억 안 나니? 김치 담그는 날 정하기로 했잖아.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 그랬나? 미안해, 깜빡했나 보다. 정순아,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요즘 너무 깜빡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순자 씨의 제안에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 씨는 현석 씨에게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현석아, 옆집 아주머니가 말인데. 네, 엄마. 아까 들었어요. 내가 얘기했나? 정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현석 씨와 유리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정순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순 씨는 혼자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12월 20일 정순 씨는 종합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친절하게 정순 씨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요즘 자꾸 깜빡해서요.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최근에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셨나요? 1~2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력은 어떤가요? 치매나 인지장애를 앓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의사는 여러 가지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간단한 계산, 기억력 테스트, 시계 그리기 등 다양한 검사들이었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보세요. 2024년 12월 21요. 100에서 7씩 빼면서 말씀해 보세요. 193, 86. 79? 아니 72? 정순 씨는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정순 씨는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말이지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순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MRI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소견이 보입니다. 정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매요? 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는 정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된 만큼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신다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괜찮을까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년 정도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도움과 이해입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인데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이 맞나? 잠시 헷갈렸지만 다행히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순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단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그 글자들이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정순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점점 기억을 잃어갈 것이라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석 씨 부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신발이 젖어 있네요. 유리 씨가 물어봤습니다. 정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동네 좀 돌았다. 진단 결과를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혼자만 알고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자신다울 수 있을지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무섭긴 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그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자. 정순 씨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역시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였습니다. 25평형 아파트로 20년 전에 남편과 함께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더욱 값어치가 올라 있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할까? 정순 씨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것이었죠. 며칠 동안 정순 씨는 고민했습니다. 현석 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느낀 소외감, 자신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가족들, 그리고 점점 악화될 자신의 치매 상태까지. 내가 치매가 심해지면 이들이 나를 제대로 돌봐줄까? 정순 씨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을 그저 불편한 동거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은데 치매가 심해져서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해지면 어떨까요? 1월 중순 정순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서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중개업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중년의 남성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매매 상담이시군요. 어느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 씨는 자신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아파트 단지요? 요즘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교통도 좋고 학군도 괜찮아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평형대 최근 거래가를 보니까 5억 2천 정도에서 5억 5천 사이네요. 상태가 좋으시면 5억 5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순 씨는 그 금액을 듣고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1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이 이제 5억이 넘는다니.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보통 이런 큰 결정은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급하게 파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실,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던 식탁, 손자가 태어났을 때 준비했던 작은 방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저 자신이 눈치를 보며 지내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공인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요. 5억 4천에서 5억 6천 정도 예상됩니다.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네, 내놓아 주세요. 그럼 사진 촬영하고 매물 정보 올려야 하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정순 씨는 현석 씨 부부가 출근한 시간을 계산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 사진작가와 공인중개사가 집에 왔습니다. 정순 씨는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시세보다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매물이 올라가면 일주일 내에 연락이 많이 와요. 요즘 이 지역 수요가 많거든요. 정말로 일주일 만에 여러 건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는 그 중에서 5억 5천만 원을 제시한 구매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구매자는 30대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둘 있다고 했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아이들 키우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젊은 아내가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젊은 엄마였는데 계약은 언제 가능하신가요? 다음 주면 가능합니다. 며칠의 협상 끝에 5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순 씨는 도장을 챙겨서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정순 씨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이니 아쉬워야 할 텐데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정순 씨는 잠시 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이 도장으로 집을 샀고 이제 같은 도장으로 집을 파는구나. 또 도장이 계약서에 찍히는 소리가 부동산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정순 씨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받으시고 잔금은 한 달 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이사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순 씨는 계약금 수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석 씨 부부는 아직 출근 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정순 씨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힌 그 계약서가 새삼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니 내 뜻대로. 정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1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 맞게 될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소외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순 씨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서가, 유리야. 집을 팔았다. 한 달 후에 이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집에 돌아올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떠난 현석 씨 부부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집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정순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 현석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공항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현석 씨는 여행 중이라 그런지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몇 시 비행기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들이 집을 판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를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농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도착 게이트에서 현석 씨와 유리 씨가 나왔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오는 그들의 얼굴은 여행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현석 씨가 정순 씨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리 씨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그래, 여행은 어땠니? 정순 씨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고. 사진 보여드릴게요. 유리 씨가 신나게 휴대폰을 꺼내며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콜로세움에서의 인증샷, 런던의 빅벤까지. 정말 예쁘게 잘 찍었다. 정순 씨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석 씨가 물어보았습니다. 정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항 로비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았다. 정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석 씨와 유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유리 씨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잘못 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팔았단다. 계약도 끝났고 이번 주 안에 이사해야 한다. 정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현석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진짜로 팔았다. 그 순간 현석 씨와 유리 씨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 귀국장 한복판에서 말이지요. 어머니, 정말 집을 파셨다고요? 우리 집을요? 현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유리 씨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새벽 공항의 정적을 깨는 그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순 씨는 그들의 절규를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너희가 언제 나와 상의했느냐? 나도 너희를 빼고 결정했을 뿐이다. 어머니, 그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은 우리 모두가 사는 곳인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집이다. 내 뜻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달간 쌓인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유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내가 갈 곳이 있다. 어머니가 갈 곳이요? 어디요? 현석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정순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석 씨가 정순 씨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 그게 바로 문제다. 정순 씨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뭐든지 고칠게요. 제발 집을 다시. 이미 계약했다. 바꿀 수 없다. 정순 씨의 말에는 변할 수 없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매수자한테 사정 얘기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유리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못났나요? 어머니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 정도로. 정순 씨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울고 있는 유리 씨의 모습에 마음이 약간 흔들렸지만 이미 내린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다. 그냥 이제 각자 살고 싶을 뿐이다. 각자 살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다. 이제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자. 정순 씨는 현석 씨에게 짐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짐 정리할 시간은 주마. 일주일 안에 나가면 된다. 어머니. 현석 씨가 열쇠를 받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정말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마. 정순 씨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현석 씨와 유리 씨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정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순 씨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들이 진짜 어른이 되려면 이런 충격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74년 인생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동네 고시원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현우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현석이한테 연락 받았어요. 엄마가 집을 팔으셨다면서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래, 팔았다. 지금 어디 계신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현우랑 같이 찾아뵐게요. 1시간 후 현우와 둘째 현우가 고시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순 씨는 그들을 맞이하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현우가 좁은 고시원 방을 둘러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임시로. 앉아라. 세모자는 작은 방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아들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현석이처럼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엄마가 치매 진단 받으신 것도,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결심을 하실 거라는 것도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병원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마침 회사 일로 그쪽에 갔다가 엄마를 봤거든요. 신경과에서 나오시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서 그래서 병원에 확인해 봤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결과를 들었어요.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정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혼자 싸운다고 믿었던 일에 아들들이 이미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엄마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현석이가 걱정됐거든요. 현석이를? 네. 엄마랑 같이 살면서도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현석이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엄마를 좀 더 신경 써드리라고. 그런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집을 파실 거라는 건 몰랐지만 뭔가 큰 결심을 하실 거라는 건 느꼈어요. 정순 씨는 아들들의 말을 들으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집을 판 걸 어떻게 생각하니? 잘하신 것 같아요. 현우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현석이는 철이 안 들었어요. 33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엄마한테 의존하려고만 하고 결혼해서 분가했으면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엄마 집에서 편하게만 지내려고 했죠. 현우도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왜 말 안 하셨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엄마, 저희는 엄마 자식이에요.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현우가 정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생각 중이다.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고. 요양원이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잖아요. 현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혼자 생활하시는데 지장 없으실 텐데. 그래도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이니까.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도 좀 넓고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아니다.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가 키워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괜찮아요. 사실 아내도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정순 씨는 아들들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마.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엄마, 그럼 현석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 애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어른인데.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할 거예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황해야 정신을 차리지.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석이한테 이런 충격이 필요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했으니까 엄마가 당연히 뒷바라지 해주실 거라고. 유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현우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들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순 씨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큰아들과 둘째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석이한테는 당분간 연락 안 하실 거예요? 그 애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마. 얼마나 걸릴까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의 마음에 달린 일이지.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철이 들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아들들이 돌아간 후 정순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와 현우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석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과연 막내 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정순 씨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어른이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석 씨는 유리 씨와 함께 급하게 구한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신혼 가구들을 억지로 밀어 넣어 놓으니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유리 씨가 짐들 사이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줄곧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일단 참자. 돈 모아서 전세라도 구하면. 현석 씨도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집에서 살면서 월세도 내지 않고 생활비도 크게 들지 않았는데 이제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 현석 씨는 라면을 끓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라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지? 라면 봉지를 뜯고 냄비에 물을 부었는데 양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라면은 항상 물의 양이 딱 맞았는데 말이지요. 끓어오르면 면을 넣고 그 다음에 스프를 라면을 끓이면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니. 둘째 날 현석 씨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문득 어머니가 해주던 도시락 생각이 났습니다.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매일 다른 메뉴로 정성스럽게 싸주던 도시락들. 과장님, 뭔 생각해요? 얼굴이 어둡네요. 동료가 물어보자 현석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정성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석 씨는 출근 전 아침 준비에 허둥댔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지각할까봐 뛰어다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식 있어. 유리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친정에 가서 저녁 먹을게요. 유리 씨도 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을 이제 자신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2주째가 되자 현석 씨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빨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세탁기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세제는 얼마나 넣어야 하고 어떤 모드로 돌려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유튜브를 검색해서 세탁기 사용법을 찾아봤습니다. 33살 남자가 세탁기 사용법을 검색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현석 씨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석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2달째 현석 씨는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생일에 혼자 미역국을 끓여 드셨던 그날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미역은 얼마나 불려야 하지?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간을 맞추는 것도 미역을 볶는 것도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1시간 만에 완성된 미역국을 떠서 맛을 보는 순간 현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미역국과 완전히 달라. 짜기도 하고 밍밍하기도 한 어정쩡한 맛이었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정성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현석 씨는 다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미역국을 끓여봤어요.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간단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단 두 글자였지만 현석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3개월째 현석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청소하는 법도 익히고 빨래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리 씨가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고 현석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정말요? 유리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후 현석 씨가 요리를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현석 씨는 서툰 솜씨지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맛있어요. 유리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본 현석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4개월째 현석 씨는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들에게 연락해서 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아냈습니다. 엄마. 고시원 문 앞에서 현석 씨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순 씨가 문을 열었을 때 현석 씨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들어와라. 정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현석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좀 어른 같아 보이는구나. 정순 씨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까요? 아니다. 너는 이제 너만의 가정을 꾸려야 한다.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자주 찾아와라. 그리고 유리한테도 잘해야 한다. 네, 엄마. 현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석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갈비찜 만들어 봤어요. 그래, 한번 먹어보자. 정순 씨는 아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비로소 아들이 철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전세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정순 씨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현우야, 현우야, 현석아. 정순 씨는 만년필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집을 판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이다. 어떤 이는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정순 씨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이사한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집을 판 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며칠에 걸쳐 정순 씨는 편지를 완성해 갔습니다. 현석아, 너는 33살이 되도록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몰랐다.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엄마에게 의존하려 했고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가정을 엄마가 대신 꾸려주기를 바랐다. 유리야, 너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를 그저 편리한 존재로만 여겼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다. 친정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왜 시어머니에게는 그럴 수 없었을까? 현우야, 현우야, 너희는 막내를 너무 감쌌다. 형들이 다 해주니까 현석이는 더욱 철들 기회를 잃었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다. 너희 모두가 진짜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기로. 정순 씨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엄마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사랑으로 시작된 선택이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난 후 정순 씨는 봉투에 넣어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줄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현석 씨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물론 유리 씨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많이 미안했어. 어느 날 저녁 현석 씨가 유리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살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당신 고생은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아니에요. 여보도 회사 다니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집안일은 우리 둘이 같이 해야 하는 거였는데. 현석 씨는 이제 진정으로 부부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씨도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보,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가 너무 철없었지. 이제라도 잘해드려야겠어요. 유리 씨는 정순 씨를 위해 손수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6개월째 되는 날 현석 씨 부부는 정순 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일도 챙기지 못하고 어머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 아니냐. 정순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같이 살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현석 씨가 간청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만의 길을 가야 한다.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찾아와라. 그리고 서로 잘 살아라. 7개월째 정순 씨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현우, 현석,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모두 함께 모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줄 게 있다. 정순 씨는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라. 아이들은 편지를 받으며 궁금해했지만 정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석 씨는 집에 돌아와 편지를 읽었습니다. 현석아, 엄마가 집을 판 건 너를 벌 주려는 게 아니었다. 너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였다. 이제 너는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현석 씨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유리와 잘 살아라. 그리고 부모가 되거든 너희 아이에게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라. 때로는 냉정한 선택이 따뜻한 말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유리 씨도 자신에게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유리야, 너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다. 그때는 며느리의 마음도 시어머니의 마음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란다. 현우와 현우도 각각 편지를 받았습니다. 형들에게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막내를 계속 돌봐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다음 날 아이들은 모두 정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현석 씨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 너희가 알아줘서 다행이다. 정순 씨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선택이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욱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74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었습니다.